한국을 선택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고속철도 시장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그리고 독일.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이 견고한 철의 삼각지대가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조 원의 인프라를 일본에 맡겨왔던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모두가 이번 계약 역시 이미 정해진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확신이 오만으로 변하던 순간 우즈베키스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종속을 거부하고 자립을 선택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기록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저는 숨을 고르며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실 경제특보실 회의실.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공간이었어요. 오늘 안건은 단 하나,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카리모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경제 및 인프라 특보로 일한 지 이제 15년째예요. 그전에는 교통부에서 15년을 더 보냈죠. 30년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철도가, 모든 도로가, 모든 전력망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95년 도쿄 게이오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졸업사진이었죠. 26살의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일본이 답이라고요. 질서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우즈베키스탄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이 일에 바쳤습니다. 일본어로 협상하고 일본 엔지니어들과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본식 시스템을 이 나라에 이식했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일본과 함께였어요. 그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회의실 벽면에 걸린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자, 일본 컨소시엄과 세부 조건 조율 단계.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절차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국가의 동맥이며 경제의 근간이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무게감을 실어야 했으니까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12명 중 8명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일본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온 사람들이었죠. 재무부 차관, 교통부 국장, 건설부 실장. 모두가 일본이라는 단어 앞에서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말했죠.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시장이라고요.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이 세 나라가 수십 년간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라고요. 일본이라고요. 그들과는 이미 30년의 협력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죠. 신뢰가 쌓여 있고 시스템이 검증됐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일본 신칸센의 안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60년 무사고. 그 숫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수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60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일본이 최선이라고요. 아니, 일본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확신했어요. 30년의 경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일본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기술의 정확성을 알고 있었고 일본 시스템의 안정성을 경험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테이블 끝자리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아지즈 라흐모노프였죠. 교통부 고속철 프로젝트 실무 총괄. 40 초반의 젊은 관료였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아지즈는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불필요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젊으니까 이상주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지즈에게 고정했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속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정답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의도한 바였죠. 이 자리는 토론장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사항을 공식화하는 절차였어요. 저는 30년간 이런 회의를 수없이 주재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회의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아지즈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가 물러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식적인 절차뿐이었어요. 예산 승인, 일정 확정, 그리고 일본 측과의 최종 미팅 날짜 조율. 회의는 예정대로 흘러갔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예산 집행 일정을 설명했고 교통부 국장이 노선 계획을 보고했어요. 모든 게 매끄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 보고를 승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회의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끝날 것 같았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이 이 나라에 가져올 미래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지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보의 자리는 항상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형식상 들어줘야 했어요. 아지즈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다른 제안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다른 제안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회의실이 약간 술렁였어요. 모두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지즈는 말을 이었어요. 몇몇 나라에서 제안서를 보내왔다고요. 형식적으로라도 검토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냐고요? 아지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몇 개국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죠. 실적도 없고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나라들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죠. 다른 제안들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지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했죠.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어요. 안정성과 신뢰가 보장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아지즈의 제안은 그저 형식적인 문제 제기였을 거라고요. 젊은 관료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고 이해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일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열어봤죠. 세부 조건 조율을 위한 다음 미팅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길을 걸어왔죠. 일본과 함께요. 그 시간이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요. 내일은 일본 대사관에서 비공식 만찬이 있었죠. 계약 전 마지막 조율을 위한 자리였어요. 저는 기대됐습니다. 아지즈가 말한 다른 제안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파트너였고 그건 일본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고속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과 함께하는 이 길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라고요. 30년의 경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확신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자료가 훨씬 두꺼웠죠. 아지즈가 요청한 형식적 검토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절차는 밟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제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지만 그 전에 우리가 왜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논의의 기준점을 세우자는 취지였죠. 사실은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속철도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수십 년의 검증과 신뢰가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계 고속철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이 셋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셋이 수십 년간 이 판을 나눠 가졌다고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이 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강조했죠. 지난 30년간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우즈베키스탄에 투입한 공적 개발 원조 규모였어요. 숫자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조원을 쏟아부었다고요. 발전소, 도로, 공항, 교량. 이 나라 인프라의 절반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세워졌다고 설명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통부 국장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조차 일본의 지원으로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일본과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고요. 30년의 신뢰가 쌓인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지원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죠. 한 페이지가 아니었어요. 3페이지였습니다. 발전소 6개, 도로 15개 노선, 공항 개선 사업 4건, 교량 20개.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설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강조했어요. 이제 와서 일본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30년의 신뢰를, 검증된 기술을, 확실한 안정성을 의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지즈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죠. 하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어요.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형식상 들어줘야 했으니까요. 아지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어준 것도 맞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지즈의 다음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선이 아니었다고요.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아지즈를 쳐다봤어요.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 했죠. 하지만 아지즈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일본이 지어준 발전소들을 예로 들었어요. 부품 하나 고장나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죠.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었느냐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손도 못 대고 기다려야 했다고요.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지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보이 발전소 이야기를 꺼냈죠. 작년 여름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사건을 언급했어요. 일본 기술자가 도착하기까지 사흘이 걸렸고 그동안 발전소는 멈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조금 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지즈의 지적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지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게 과연 우리의 인프라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시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설비를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죠.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응해야 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기술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고도의 기술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아지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일본의 원조가 정말 순수한 지원이었느냐고 물었죠.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30년간 우리를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원조는 일본 기업들이 들어올 길을 닫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인프라 선점 전략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음모론이라고 일축하려 했죠. 하지만 아지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한 프로젝트 중 90% 이상이 일본 기업 수주로 이어졌다고 말했어요. 설계는 일본, 부품은 일본, 정비는 일본.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시공도 맡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지즈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왜 아직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나라냐고요. 기술 이전은 어디 갔느냐고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왜 아직도 일본 기술자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 질문이 회의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요.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이런 고도 기술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아지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50년? 100년?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지즈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아지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전하다는 말이 영원히 의존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속이라고 강조했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아지즈의 논리가 일부 참석자들에게 먹혀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반박해야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술 의존과 기술 파트너십은 다르다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후자라고 강조했죠. 우리는 협력하는 거지 종속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지즈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면 일본 시스템을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바꾸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설명했죠.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속이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파트너십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60년 무사고라고 상기시켰죠.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일본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지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기술의 안전성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었죠. 그 안전성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영원히 일본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나라로 남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워졌어요. 저는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일단 회의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논의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지즈의 우려는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하는 건 모험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모험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재무부 차관, 교통부 국장, 건설부 실장. 그들은 여전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몇 얼굴에는 의구심이 보였어요. 아지즈의 말이 씨앗을 심은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제안서들을 검토하자고 덧붙였죠.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밟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아지즈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죠.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지즈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기술 종속 문제는 존재했죠. 하지만 그게 일본을 버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타슈켄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일본이 지어준 건물들이 서 있었죠. 30년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지즈는 이상주의자라고요. 현실을 모르는 젊은 관료라고 생각했어요. 기술 독립은 좋은 말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성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혼잣말을 했어요. 판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회의실 대다수는 여전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고요. 아지즈의 말은 그저 잡음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은 남아있었어요. 아지즈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영원히 의존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정말 안전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같은 회의실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외부 인사들도 참석했죠. 형식적 검토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알스톰 측 대표 2명, 그리고 아지즈가 부른 또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죠. 관심이 없었어요. 아지즈가 회의를 시작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이미 예상 가능했죠. 가격이 비싸고 유럽 시스템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지즈가 다른 쪽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고속철 협상단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훑어봤죠. 한국.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고속철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죠. 1시간 안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측이 자료를 펼쳤어요.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KTX라는 열차 사진이 보였죠. 깔끔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일본 기술을 베낀 거라고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고속철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한국 측이 답했어요. 20년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일본은 60년이었죠. 경험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일을 20년 만에 했다는 건 어딘가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뜻 아니냐고요.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당황하거나 변명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석 엔지니어는 침착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밀어냈죠.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후 환경에서의 일본 철도 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자료처럼 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존 철도 노선의 고장 빈도수였죠. 여름철 데이터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여름은 섭씨 40도를 넘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막 먼지가 극심하다고요. 그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 환경에서 겪는 미세장 고장 통계였어요. 냉각 시스템 과열, 전자부품 오작동, 먼지로 인한 센서 고장.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죠. 한국 측은 공개된 유지보수 기록을 분석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은 정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일본 기후에 최적화돼 있다고요. 온화하고 습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다르다고 강조했죠. 극한의 고온과 건조함, 그리고 사막 먼지라고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통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고장이 잦았던걸요. 다만 그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여름을 견디는 건 기술력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맞춤형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맞춤형 경험이라니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요. 사막 기후에서 고속철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따졌죠. 한국 엔지니어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맞춤형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죠. 회의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한국은 사막 경험은 없지만 다른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끼고 실패하고 다시 만드는 경험이라고요.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한국도 20년 전 프랑스에게 기술을 배웠다고요. 처음엔 그대로 따라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시스템도 한국 환경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온화하지 않고 프랑스처럼 건조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죠. 사계절이 극명하고 여름은 습하며 겨울은 혹독하다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뜯어고쳤다고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다고 말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바꾸고 방한 장치를 추가하고 센서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프랑스 기술을 베낀 거 아니냐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베꼈다면 블랙박스였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 뜯어서 이해했다고 말했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게 돈을 주고 기술을 배웠지만 프랑스는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해체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어요. 10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몰랐죠. 저는 더 듣고 싶었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을 판 적이 없다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이전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물었습니다. 판매와 이전이 뭐가 다르냐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판매는 완제품을 주는 것이고 이전은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설계도를 모두 공개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덧붙였죠. 정비창 설계를 우즈베키스탄 손으로 하게 하겠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정비창이라니요. 그건 고속철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넘겨준다고요? 아지즈가 거들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지즈를 쳐다봤죠. 그의 표정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측과 논의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절차를 벗어난 행위였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정말 전부 공개한다는 거냐고요. 블랙박스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전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직접 열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이익이 남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도 20년 전 똑같은 질문을 들었다고요. 프랑스가 왜 우리를 도와주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핵심은 주지 않았다고요. 한국은 그때 배웠다고 말했어요. 진짜 파트너는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한국은 다르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였죠.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이었죠. 저는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 주에 최종 의견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마무리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 측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 통계 자료를요. 일본 시스템의 고장 기록을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술 이전, 맞춤형 경험, 정비창 설계. 모두 일본이 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술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발주자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과장하는 거라고 판단했죠. 저는 여전히 일본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스템의 고장 통계가, 기술 이전 약속이, 정비창 설계 권한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일까요? 한국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전략일까? 검증되지 않은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제안이, 그 데이터가, 저 진심처럼 보이던 태도가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30년의 경험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한다고요.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제안은 술수였습니다. 후발주자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전략이었죠. 과장된 약속, 감정에 호소하는 스토리,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 저는 샤워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회의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일본과의 계약을 진행해야 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통계, 그들의 약속,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요.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게 일본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고장이 있다고요? 어느 시스템이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술 이전을 약속한다고요? 검증되지 않은 약속은 휴지 조각과 다름없었죠.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아지즈를 봤어요. 그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은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여러 제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죠. 프랑스, 한국, 그리고 일본. 저는 침착하게 각 제안의 장단점을 나열했어요. 프랑스는 먼저 제외됐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았고 유럽 시스템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흥미롭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첫째, 경험 부족. 한국은 고속철을 운영한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둘째, 검증 부족. 한국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어요. 한국의 약속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술 전부를 이전한다고요? 정비창 설계를 우리 손으로 하게 한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말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내용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죠. 저는 단언했어요. 이건 영업 전략일 뿐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지즈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약속을 믿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계약서가 모든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히 문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긴다고 강조했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은 30년간 우리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였죠.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그 신뢰를 버리고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지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정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에 불편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어요. 그건 기술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철은 첨단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죠. 아지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일본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저는 아지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한국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모두가 저와 아지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지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당신은 계속 한국 편을 든다고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지즈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로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죠. 그래서 아지즈가 이렇게 집요하게 한국을 밀어붙이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아지즈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설령 한국과 개인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아지즈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죠. 저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험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고속철은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라고 말했죠.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지즈가 다시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결정은 내려졌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을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지즈가 우려하는 기술 이전 문제는 일본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요청하면 그 정도는 들어줄 거라고요. 30년 파트너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측과 최종 미팅을 갖자고 말했어요. 기술 이전 조건을 협의하자고 덧붙였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지즈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판단이 옳았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아지즈를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아지즈는 망설이다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지즈의 열정은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상주의는 위험하다고 말했죠. 특히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요. 아지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팀워크를 생각하라고 당부했죠. 개인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지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작게 대답했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문제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 협의라고 적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리됐어요. 한국이라는 잡음은 사라졌고 이제 일본과 구체적인 조건만 협의하면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일본 측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팅 안건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 측 요구사항을 명시했죠. 정비 매뉴얼 제공,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기술 이전 계획. 일본이 이 정도는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 파트너였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결국 공허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의 영업 전략이었죠. 저는 그걸 간파했어요. 3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어요. 아지즈도 이제 이해했을 거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저는 안도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확정될 거였어요. 일본과의 계약,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저는 그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일본이 제 기대를 배신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일본과의 미팅이 오후 2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저는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정비 매뉴얼 전체 공개,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 문서 제공. 합리적인 요구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미팅이 잘 풀릴 거라고요. 오후 1시 30분,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일본 대사관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죠.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내려왔어요. 다나카 부대사였죠. 저는 그와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일했어요. 다나카는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든든했죠. 이 사람과는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는 3명이 참석했어요. 다나카 부대사, 경제 담당 참사관, 그리고 도쿄 본사에서 온 고속철 프로젝트 총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명함을 교환했어요. 인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미팅의 취지를 확인했죠.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협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죠. 우리는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첫 번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정비 매뉴얼 전체를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일본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라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년에 10명만 일본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죠. 일본 측이 메모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 문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동기, 제동 시스템, 신호 시스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었죠.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일본 측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30년 파트너십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믿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자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었죠. 다나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라시드 특보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다나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강조했어요. 30년간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했죠. 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나카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커졌죠.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도쿄 본사에서 온 총괄이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다르다고 덧붙였죠. 오랜 파트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30년의 신뢰가 헛되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비 매뉴얼 번역은 문제 없다고 답했어요.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기술 문서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이 부분은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가 성에 있었어요. 모든 걸 즉시 약속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고 솔직히 밝혔어요. 일부는 다른 업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죠. 다나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어느 업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어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고속철은 검증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바로 그래서 일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죠. 한국 측이 기술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이 흔들렸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다나카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니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정비창 설계를 우즈베키스탄이 직접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고 말했죠. 일본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약속이라고 지적했죠. 정비창 설계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과장됐다고 말했죠. 저는 일본의 현실적인 접근이 더 믿을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나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현실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과장된 약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바로 그래서 일본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일본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다나카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오늘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본사와 협의하겠다고요. 다음 주에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했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즈베키스탄 내 반대 의견들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다나카가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만했어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본 측과 악수를 나눴어요. 다나카가 저를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죠.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라시드 특보님과는 오래 일했다고요. 항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근 내부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다고요. 아지즈 같은 젊은 관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일은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결국 경험 있는 사람의 판단이 옳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의 경험이 있었죠. 젊은 관료들의 이상주의보다 제 판단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나카와 마지막 악수를 나눴어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곧 연락하겠다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일본의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요. 기술 이전 조건도 대부분 수용될 거였습니다. 그럼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거였죠.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지즈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우리 요구를 들어준다는 걸요. 그럼 아지즈도 이해할 거였죠. 다음 주에 일본의 답변이 오면 모든 게 확정될 거였습니다. 계약 체결, 기술 이전 조건 합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30년간 그래왔듯이요.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일본의 태도가 곧 바뀔 거라는 걸요. 친절했던 미소가 냉정한 계산으로 변할 거라는 걸요. 제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일본의 답변을 기다렸죠. 월요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요일이 되자 저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목요일 오전, 드디어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나카 부대사로부터였죠. 짧은 내용이었어요. 최종 미팅을 갖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확답을 주는구나 싶었죠. 미팅은 금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기대감을 안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조건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거였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본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 참사관, 그리고 도쿄 본사 총괄. 저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게감이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본사와 충분히 협의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기대했어요. 다나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그리고 멈췄어요. 기술 이전 항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한 내용과 달랐어요. 정비 매뉴얼은 부분 제공, 엔지니어 교육은 현행 유지, 기술 문서는 제공 불가.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나카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다나카는 침착했습니다. 본사의 최종 결정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 미팅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속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죠.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정정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도쿄 본사 총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유를 나열했죠. 핵심 기술은 일본의 자산이라고요. 쉽게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30년 파트너 아닙니까? 특별한 관계잖아요. 저는 간청하듯 말했어요. 조금만 더 고려해달라고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라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우즈베키스탄이니까 이 정도라도 제안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요청한 건 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죠. 도쿄 본사 총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지는 일본이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일본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단언했어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내부 상황을 설명했어요. 반대 의견을 잠재우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즈베키스탄 내부 문제라고 잘라 말했어요. 일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약 이 조건이라면 다른 업체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암시했습니다. 한국도 있지 않냐고 은근히 압박했죠.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나카와 도쿄 총괄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면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도쿄 총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죠. 도쿄 총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현황 자료였어요. 그는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궤도는 이미 일본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다고 말했죠.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호체계, 전력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모든 게 일본 규격으로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어요. 30년간 그렇게 만들어왔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도쿄 총괄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와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쿄 총괄이 답을 말해줬어요. 선로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요. 신호 체계를 교체하고 전력망을 재구축하고 통신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한다고 나열했죠. 그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신규 고속철 건설비의 2배라고 답했죠. 기간은 최소 5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숫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도쿄 총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차갑게 물었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나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더 잔인했어요. 그는 말했죠. 우즈베키스탄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실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30년 파트너가 할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일본의 진심이냐고요. 도쿄 총괄이 답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죠.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일본 시스템에 종속돼 있다고 단언했어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종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지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영원히 의존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다나카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팅은 끝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달라고요. 이 조건으로 진행할 건지 아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2명도 따라 일어났죠. 저도 기계적으로 일어났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을 함께 했는데요. 신뢰가 쌓였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라고 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믿었던 게요.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일본과의 계약 관련 자료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30년이 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지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당신이 옳았다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일본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굴복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선로를 다 뜯어 고칠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요. 30년이 족쇄가 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의도한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도쿄 게이오 대학 졸업사진이었죠. 26살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진했던 시절을요.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고 싶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말을요. 기술 이전을요. 정비창 설계를요.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병가를 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집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저는 마침내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지즈가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지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 했죠. 아지즈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본 미팅 결과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거부됐다고 말했죠. 아지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일본을 과신했다고 말했죠.
아지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일본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으로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30년의 신뢰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다고 고백했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지즈 앞에서요. 아지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보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왜 왔느냐고 물었죠.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다시 연락해왔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지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지즈가 덧붙였습니다. 비공식 만남이라고요.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을 다시 만난다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을 거절했잖아요. 술수라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요. 이틀 후, 저는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공식 만남이니까 대사관이 아닌 중립지대를 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죠.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타슈켄트 인상,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일본과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결렬됐다고요.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죠. 한국 엔지니어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어떻게 예상했느냐고 물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도 20년 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이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고속철 도입을 결정했을 때였죠. 프랑스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완벽해 보였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화려한 실적, 그리고 친절한 약속들. 한국은 믿었다고 털어놨죠. 저처럼요. 하지만 계약 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문서를 주지 않았다고요.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였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구경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어요.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프랑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는 말했다고 해요. 너희는 절대 혼자 못 만든다고요. 기술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대요. 영원히 프랑스에 의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제게 한 말과 똑같았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스스로 해야 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열차를 몰래 분해했다고 고백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몰래요? 한국 엔지니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계약 위반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했죠. 1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부품을 분석하고 설계도를 역설계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어요. 수없이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한국은 자체 기술로 고속철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TX 산천이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고통이, 한국의 노력이, 한국의 성취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르게 하고 싶다고요. 저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당한 굴욕을 다른 나라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전부 넘겨주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을 텐데요.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저는 뭐냐고 물었죠. 동질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당해봤다고요. 프랑스한테요.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게 한국에도 이익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냐고 물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찾을 거라고요. 기술을 진짜로 이전해주는 나라를 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죠. 한국은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 공개하느냐고요? 블랙박스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단언했습니다. 없다고요. 설계도, 부품 사양, 정비 매뉴얼, 모든 걸 넘겨준다고 약속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직접 열차를 뜯고 고치고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일본한테 요구했던 바로 그거였죠. 하지만 일본은 거절했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판매자가 아니라고요. 파트너라고 강조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라고 말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전작이 나라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프랑스한테 당했던 그 굴욕을요. 그래서 돕고 싶어 하는 거였죠.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었나요? 일본은 우리를 종속시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자립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느 게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커피숍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30년 파트너였지만 진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 만났지만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지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죠. 이번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기분이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프랑스한테 당한 굴욕, 10년의 노력, 그리고 마침내 이룬 자립. 우즈베키스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만 했어요. 일본의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였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게 기회를 주기로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주 일본과의 미팅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 거부, 종속 구조,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까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통부 국장은 고개를 저었죠. 모두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30년의 경험을 믿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말했죠.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지즈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지즈가 옳았다고요. 기술 종속은 실제했다고 인정했죠. 안전이 아니라 통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재협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술 이전 약속, 정비창 설계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 한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라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일본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진짜 위험이라고 말했죠. 교통부 국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에서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요. 저는 한국이 제시한 방안을 설명했어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죠.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전환 비용, 기간, 그리고 장기적 이익. 한국의 제안이 현실적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일본이 협박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지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가 진짜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동의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빌리는 나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답했어요.
때로는 확신 있게, 때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며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지즈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부 실무진이었어요.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재무부 차관도 교통부 국장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들었어요. 12명 전원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저는 감격했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아지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옳은 결정이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측에 공식 제안을 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선택한다고 명시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결정한 거였죠. 이틀 후 한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식 계약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가 왔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대표단 규모가 컸습니다. 엔지니어, 법률가, 재무 전문가. 진지한 태도였어요. 협상은 2주간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기술 이전 일정, 교육 프로그램, 정비창 설계 권한. 모든 게 계약서에 명시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었어요. 블랙박스 금지 조항이었죠. 모든 기술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제공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한국 측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2024년 6월 15일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언론도 왔고 대통령도 참석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계약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 수석 엔지니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실망시킬 일은 없을 거라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즈베키스탄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50명이 첫 교육생이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에 세워진 임시 교육장이었어요.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열차 한 량이 분해돼 있었어요. 완전히요. 모든 부품이 바닥에 나열돼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로요. 통역이 아니라 직접 배운 우즈베키스탄어였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교육생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그가 눈을 빛내며 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배우고 있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열차를 직접 분해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부품을 직접 만지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예상보다 빨리 배우고 있다고요. 열정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이들은 30년간 기다려왔으니까요. 직접 배울 기회를요.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놓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장을 나서며 저는 아지즈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차에 올라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공사 중인 고속철 노선이 보였습니다. 2년 후면 완공될 예정이었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열차가 달리는 모습을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직접 정비하는 모습을요. 고장 나도 스스로 고치는 모습을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모습을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쿄 게이오 대학 졸업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26살의 저는 일본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답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걸요. 기술을 빌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아침이 밝을 테니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바꿀 선택을 한 거라고요. 기술 종속에서 기술 독립으로 가는 선택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단순히 고속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요. 진짜 파트너가 뭔지를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밝았어요.